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유독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집주인이었던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대학생인 영수는 마을의 전설을 조사하는 과제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무더운 여름날 집을 찾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이 생각보다 더 낡고 으스스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영수는 강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집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낡은 가구와 거미줄로 가득한 방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된 듯했다. 영수와 친구들은 휴대폰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집의 중심인 거실에 도착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 사진 속 얼굴들은 기이하게도 모두 눈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영수는 문득 한 사진 속에서 할머니의 흐릿한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소름이 끼쳤다. 영수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그가 찍은 사진에 계속 끌렸다. 마치 그 사진 속 할머니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집을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며 발걸음을 멈췄다. 들었어?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아. 영수가 말했다. 친구들은 가만히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방이라 추정되는 곳에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장롱과 침대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방 안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풍경이었다. 그 풍경이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괴이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와 함께 흐느낌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갔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드는 듯한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깜짝 놀란 그는 비명과 함께 뒤로 물러섰고 그와 동시에 문이 굉장히 세게 닫혔다. 친구들은 굳어버린 영수를 보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에 잠긴 것처럼 요지부동이었다. 이면이 방 안에서 영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존재의 음성 같았다. 할머니의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오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행히도 문은 다시 열렸고 영수는 친구들이 도움으로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을 나와 한참을 달려 마침내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도 그 사건을 전해 듣고는 귀신의 집에 대한 소문이 더더욱 무성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한국의 유명한 공포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도 이 마을을 찾는 이들은 그 집을 멀리하며 그곳에서 들리는 울부짖음과 한이 서린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두려움을 품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민주는 기말고사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서관은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몇 안 되는 학생들마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면서 곧 민주는 텅 빈 도서관에 홀로 남게 되었다. 조용한 환경 덕분에 민주는 집중해서 공부를 이어갔고 시험 범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졸음에 겨워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그의 귀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놀라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층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들린 소리였겠거니 밤에 다시 책을 보려던 찰나 이번엔 도서관의 저 멀리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흐릿하게 책장 사이로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곳을 주시하던 민준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민주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는 최소한의 소리만 내고 도서관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다시 한번 발소리가 들려왔다. 더욱더 가까워진 듯한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급히 도서관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고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그런데 도서관 정문 바로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앞쪽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묘하게 흐릿한 모습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한 민주는 뒤로 돌아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뒤로 돌아본 민주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처음에 그 남자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홍비백산하여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여러 복도를 뛰어다녔고 그 와중에 낯선 소리들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무조건 도서관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주는 결국 출구를 찾았고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그곳을 벗어났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들면서 민주는 다시는 그 도서관에 홀로 남아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후로도 민주는 괴이한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갔다. 그러나 그날 밤 도서관에 흐릿하게 서 있던 존재가 누구였는지 아니면 그저 피곤에 지친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그 학기 동안 급히 도서관을 뛰어나오는 민준을 목격했던 몇몇 학생들은 그가 도서관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한 명은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민준이 뛰어나올 때 그의 뒤를 따라 나오는 흐릿한 형체의 사람을 말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은 그저 대학가를 떠도는 또 하나의 괴이한 소문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무서운 경험은 대학교 시절 여름 방학 때 일어났다.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중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내가 살던 집은 다소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히 편안한 공간이었다. 2층 다세대 주택의 끝방이라 조용하기도 하고 동네가 강변에 있어 공기도 맑았다. 출발하기 전날 밤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방을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불쾌한 느낌이었지만 피곤해서 그저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고향에 도착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후 할머니께서 예전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우리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무섭고 기묘한 이야기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았고 괜히 신기했다. 그중 하나가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이는 한 100년 전쯤 강에서 수몰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이야기였다. 사고 뒤에는 항상 이상한 소문들이 따라다녔다. 특히 한 여인의 악령이 강가에 머물며 밤마다 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학의 여유를 즐기며 늦게까지 깨어있던 중 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상통화로 내 방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나는 귀찮아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라 그냥 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트북을 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다. 아쉬워서 방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확인했는데 웬일인지 모든 게 정상이었다. 갑작스런 불안이 몰려왔고 이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친구와의 통화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딘가 낯선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꿈이었다. 꿈속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지만 밖엔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그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때문에서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고향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못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섬뜩한 긴장감, 어둠 속에 숨어있는 듯한 무언가의 존재감을 말이다. 그러나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던 중 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개의 흙 발자국이 거실에서 문 쪽으로 찍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무심코 흙을 묻히고 다닌 건가 싶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청소를 마치고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강변 도로를 탔다.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많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강변에는 이상한 정막이 흐르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떨리듯 보였다. 불현듯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강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 덜컹하며 멈췄다. 구형 차였지만 아직 고장 난 적은 없었다. 불안함에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수상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안개 너머 강가 근방에 희미하게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눈을 가늘게 떠서 확인하려는 순간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다. 공포에 질려 다시 차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 순간의 냉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와 창문과 문을 항상 잠그고 강변길은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밤이면 인기척 없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강가에서 마주친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기묘한 경험은 나의 생활 어느 한 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